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밤샘 농성을 벌였고 오늘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 인사들도 박 전 대통령을 돕겠다고 나선 가운데 일부 의원은 오늘도 자택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친박 집회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으로 3명이 숨지고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경찰이 정광용 한기국 대변인 등 지휘부에 대해 선동 등의 혐의로 사법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친박 인사들은 오늘도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향해 공개적으로 위협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잡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곧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전망입니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대선 주자들은 당 경선 룰이 황교안 대행에게 특혜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일상화하자면서도 한국에 대한 모욕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틀 뒤 중국 소비자의 날 한국 기업의 타긴 여부가 향후 사드보복 수위의 가늠자로 주목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촛불로 가득 찼던 광화문 광장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광장의 목소리를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되짚어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을 근거로 내려진 파면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불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역설적으로 그가 왜 파면돼야만 하는지를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난주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파면 사유로 피청구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헌법 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표면적으로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수사에 협조하지도 않았고 진실을 감추려 했다는 것을 재판관들은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헌재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의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국가를 위해서 내린 헌법의 결정, 또 국민의 92%가 승복한다고 밝히는 그 결정, 이 결정에 대해서 대통령과 그의 측근과 또 몇몇 지지자들이 벌이는 저항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앞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그 일대가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친박단체의 회원들 집회 때문에 시끌벅적했다고요. 고석승 기자. 아직도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친박단체 회원 수십 명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이 이곳 자택으로 돌아온 직후 오늘 아침까지 밤을 이곳에서 새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정도부터는 이 지지자들이 조금씩 불어나기 시작해서 점심시간 직후에는 약 150명 정도가 이곳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중 한 30여 명 정도가 남아서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 등의 구호를 간간히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친박단체들은 오늘 박 전 대통령 지키기 결사조직까지 만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박근혜 지킴이 결사대라는 조직을 결성한 건데요. 이들은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경호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부 지지자들이 취재진과 경찰을 향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 이게 오늘도 여러 차례 되풀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비슷한 상황이 계속 있었는데요. 이 흥분한 집회 참가자들이 언론사 기자들을 향해서 수시로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부 이 지지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하지 말라면서 이 주변 건물 옥상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이 강제로 끌어내려다가 이를 말리는 경찰과 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하루 종일 집 바깥이 좀 소란스러웠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은 집 밖의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이 정수기나 대형 온풍기 등을 나르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곳 자택을 드나들었는데요. 이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자택 바깥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 주변 고지대에서 취재 중인 언론사 카메라에도 전혀 모습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친박단체들은 다음 달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를 계속하겠다고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 다음 달까지 이 관할 경찰서에 이곳에 대한 집회 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 집회를 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소음을 조금 줄여달라고 이 참가자들에게 부탁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귀가 때 마중을 갔던 친박계 의원들 중에 일부는 오늘도 삼성동 자택을 찾았습니다.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돕겠다고 나서고 있어서 이른바 개파 차원의 진지전에 돌입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조원진 의원은 오늘도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았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14시간여 만입니다. 걱정이 돼서 아침에 제가 찾아뵌 겁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다니. 비슷한 시각 국회에선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헌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의원이 전했습니다. 한국당 내 친박계 핵심들은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출신이나 예전 대선 캠프에서 했던 일에 따라 역할을 배분해 자택 비서진을 꾸렸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당사자들은 비서진까지는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한 의원은 측근이 많이 구속돼 박 전 대통령은 지금 혼자라며 적극적으로 돕는 게 도리라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오히려 핵심 친박들이 뭉쳐 정치적 장기전을 준비한다는 분석이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다만 정종섭, 윤상직, 유민봉 의원 등 박근혜 정부 고위직 출신 의원들은 어제 삼성동에 오지 않았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는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혐의는 여전히 모두 거짓이기 때문에 맞서 싸우겠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말은 자기 모순인 동시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오던 국익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서복현 기자, 우선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밝혀진다고 믿는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내놓은 건 진실이 아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상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또 시간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검찰 수사, 그리고 이어서 특검 수사도 있었죠. 이 탄핵 심판만 해도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은 건 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발언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 역시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이 그대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경우죠.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4월 헌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한 달 전입니다. 네티즌 70%가 정치권이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각되자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을 낳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는 국회에 강한 역풍이 불었을 때입니다. 예, 사실 네티즌 70%라는 것은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제대로 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이미 90% 넘는 사람들이 탄핵 결정에 찬성한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죠. 그렇습니다. 한번 또 보시죠. 같은 해 10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곧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때 입장과 지금과는 뭐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헌법에 대한 도전, 또 체제에 대한 부정,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을 낳는 일, 지금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승복하지 않았지만 국민 10명 중에 9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죠. 예,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면요, 탄핵 결정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 불복한다가 6%로 나왔습니다. 또 탄핵 인용이 잘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86%,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12%로 나왔습니다. 헌재 결정을 놓고 국론 분열을 말하지만 사실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많다는 결과입니다. 예,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잘한 결정이라고 한 사람보다 승복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설사 인정하지 않고 싶어도 승복은 해야 된다라는 매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렇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런 예. 얘기죠. 박 전 대통령은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다면 그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은 저 그냥 여론조사 결과로만 놓고 보자면 10%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메시지를 내오는 것이냐 예. 이런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건 탄핵 결정 이후의 여론조사인데요. 그 전에 여론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을 믿고 성원한 국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갤럽 여론조사인데요. 지난해 12월과 2월, 3월까지 탄핵을 찬성한다는 여론이 81%, 79%, 77%로 나왔습니다. 10명 중 8명가량이 꾸준히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말한 국민은 탄핵을 반대했던 지지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반쪽 메시지, 사실은 반쪽이 아니라 10분의 1을 위한 메시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이처럼 지지층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는 취지의 박 전 대통령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촛불 시위의 2배도 넘는 정도로 예. 정말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예. 참여하신다고 이제 듣고 예. 있는데 고생도 무릅쓰고 예. 이렇게 나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가슴이 좀 미어지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예, 잘 들어보시면요. 이 촛불 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는데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을 두고는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스스로 국민을 편가르게 했던 셈입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마디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내놓은 메시지에서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집회 현장에서 사망한 3사람 예. 이분들에 대한 얘기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예. 탄핵 반대 집회가 갈수록 격렬해졌죠. 또 주최 측의 선동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탄핵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졌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갈등을 잠재우는 대신 불복 메시지를 던지면서 오히려 지지층을 자극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원해준 국민에 감사한다면서도 지지층의 사망 사고도 외면한 채 자신의 입장만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일부 친박 정치인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을 하면서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복 프레임은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조차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제 불복 메시지 이후 일부 강성 친박들의 발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편협한 재판관들의 시각만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래놓고 무조건 따르라고 하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탄핵 선고 직후 친박계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전면에서 불복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헌재 선고를 거부하면서 이를 법적으로 뒤집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를 알면서도 향후 이어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여론전으로 맞서면서 정치적인 반격을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친박 의원들의 행동은 당 지도부의 생각과도 크게 다릅니다.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자 이런 것으로 당론을 여러분들이 정해 주셨습니다. 탄핵이 결정된 뒤 당내에서는 강성 친박들과는 공개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강성 친박 의원들이 당권을 장악한 상황도 아니라서 자칫 친박계가 고립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질서 존중을 주장하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헌재나 사법 당국과 맞서는 모습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10명 안팎의 강성 친박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는 것도 정치적으로 세를 불려가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9명이 오늘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황 대행 측은 대선 관리와 경제 안보 문제 등 주요 현안이 있는 만큼 사표 수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택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은 윤 전추, 이영선 행정관 등이 보좌한다고 합니다. 윤 행정관은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길에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탄핵심판 증인신문 때 박 전 대통령을 감싼 인물들이죠.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국정농단을 감추려 했다는 최측 측근들이 또 옆에 붙어있게 된 셈인데요.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 중 청와대에서 수족 역할을 했던 윤 전추 행정관이 보입니다. 윤 행정관은 앞으로도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이영선 행정관 역시 경호관으로 일할 가능성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탄핵 심판 초기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의 유리한 기억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윤 전추 행정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의상비를 최순실 씨가 대납했다는 의혹에 맞서 박 전 대통령이 의상비 봉투를 자신에게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금액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저에게 봉투에 주시면 그거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지 그 안에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거를 열어보지도 않았고. 일주일 뒤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행정관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들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 당일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로 뛰어오는 것을 봤다면서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알리바이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다른 기억은 못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유리한 기억만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차명폰을 무더기로 개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탄핵을 반대해온 친박 집회에서는 과격한 발언이나 폭력 등이 종종 발생했는데 탄핵 결정 이후에는 더 극렬해졌습니다. 문제는 집회를 주도하는 측이 과격 시위와 폭력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즉 주도자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몰아붙여서 과격 행동을 하게 하는 상황은 저희가 지난 주말에 상세히 전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탄핵 선고일에는 주최 측 선동에 휩쓸린 참가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집회 주도 세력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전 열린 친박 집회에서 지도부가 탄핵이 결정됐을 때의 행동 지침을 전달합니다. 순국 선열들이 태극기에 피를 뿌리면서 죽었던 그날처럼 여러분이 그 주체 세력입니다. 가자 헌재로! 선고 직전까지도 참가자들을 독려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태극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탄핵이 결정되자 경찰 차벽을 밀어내라며 폭력 행위를 부추깁니다. 이래가지고 뭐 즐겨 명령에 좀 따르라고 앞에서 따질 것 없으면 빨리 가라. 번세를 넘겨야 갈까. 아수라장으로 변한 헌법재판소 앞에선 결국 참가자 3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 33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과격해진 친박 집회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사법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정광용, 박사모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과격 발언 등에 대해 반드시 입건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집회시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협박이나 모욕, 명예훼손 혐의도 검토 중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경찰이 과격 친박 집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들의 발언과 시위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재판관들과 특검 관계자들은 집요한 협박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런 위협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지난달 야구방망이를 들고 특검을 위협한 친박단체 대표부터 내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우리 행주 치마는 스마트폰과 돌멩이를 함께 넣어 자반란군을 진압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친박단체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재판관들을 위협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끝나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오늘 과격한 위협은 이제 적나라한 욕설로 바뀌었습니다. 민중의 역적이다! 사기꾼이다! 역적 사기꾼! 나쁘다! 단거리의 최대 사기꾼 이정미 나쁘다! 이들은 이전 권한대행이 헌재를 빠져나가자 죽여야 한다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친박단체의 온라인 커뮤니티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은 여생을 온전히 못 살 것이라는 협박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탄핵 직후 수그러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불복을 시사하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서 경찰은 앞서 박영수 특검 자택 집회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위협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를 내일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언행이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차 변론부터 탄핵 심판 과정에 합류한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시종일관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법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나서서 재판부를 존중해 신중한 언행을 요구한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막말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직후에도 김 변호사는 승복 여부는 각자 판단에 결정할 일이라며 헌재 결정을 승복하지 않았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자기 멋대로 편결을 했다. 헌재는 국회의 출장소라며 헌재에 대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잇따른 막말에 대한 법조계 내 논란이 커지면서 대한변협은 상임 이사회를 열어 16명 찬성, 6명 반대로 김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넘기기로 의결했습니다. 변협은 김 변호사에 대해 소명과 조사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났지만 지금 청와대에는 지난 4년여 동안의 대통령 기록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오늘부터 기록물 이관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임의로 폐기하거나 최장 30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지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윤영탁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임상경 대통령 기록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모든 업무 활동은 문서로 남겨 기록물로 관리합니다. 대통령이 퇴임 전 기록물 중 일부를 지정하면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안종범, 김영한 수석의 업무 수첩, 청와대 비서들의 이메일, 회의 자료 등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도 지정 기록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압수수색을 해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세월호 관련 기록이나 한일 위안부 협상 자료 등 민감한 내용 역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상 불리한 자료나 문서들을 아예 기록물로 지정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실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이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자료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경우 상당수의 기록이 봉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행자부는 오늘 기록물 이관을 시작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은 앞으로 있을 검찰 수사나 재판의 주요 증거물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리나 보존에 당연히 민감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기나 반출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잠깐 들어볼 텐데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관을 지낸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관장을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 전 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기나 반출이 가능한 청와대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실제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 기록 법상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생산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종이 기록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개인 컴퓨터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보고하고 결제하는 이런 기록들은 폐기나 반출의 흔적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예. 충분히 폐기 반출이 가능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그것으로 보고를 했다면 서면으로 그거는 컴퓨터에 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컴퓨터가 청와대에서 쓰는 컴퓨터가 아니라면 이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보통 PC나 업무 시스템 둘 중에 하나로 통일해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 기록법상에서는 전자적으로 생산 관리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국가 소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PC에서 생산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 관리 시스템에서 생산되고 보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예.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는 폐기 간출이 충분히 가능한 기록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는 이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는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예. 지금까지 기록 학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지어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당일에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서면 보고를 12번이나 받았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면 업무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런 내용이 그러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신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반신반의할 정도가 아니라 폐기에도 흔적이 안 남고 반출에도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충분히 아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요 문서의 삭제라든가 반출 외에 우려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사의 증거가 될 기록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기록은 15년 그리고 사적 사생활 같은 기록은 30년 동안 봉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황교안 대행이 이걸 지정할 권한을 놓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 기록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령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것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상경 전 청와대 기록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은 언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 역시 관심사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곧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청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자, 이르면 이번 주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출석 날짜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예, 검찰 관계자는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논의를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이 이 대선 일정 등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본격적인 이 선거 운동이 시작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할 거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이 중앙지검 조사실 확장 공사에 나선 것도 이 수사를 서두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예, 언제 조사할지도 물론 관심사지만 얼마나 제대로 조사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다고 합니까? 예, 지금까지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건 앞선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 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박 전 대통령 본인 진술만 확보를 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는 검찰이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특검이 추가한 핵심 혐의인 뇌물죄 관련 기록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예. 대기업의 재단 출연금 그리고 최 씨 측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등 법리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민규 기자가 선거운동 시작 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사실 선거는 2달도 안 남았고요. 오히려 대선 국민을 의식해서 수사가 지연될 것이라는 관측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쪽으로 볼까요? 예, 검찰은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외부 상황과는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잡히게 될 대선 일정도 수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이런 뜻이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요, 이 대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편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가장 덜 미치는 방법이다 이런 수뇌부의 판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무리하는 편이 그게 오히려 공정한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에 부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나갈까요? 예, 아직 상황은 지켜봐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만 해도 3차례입니다. 이후에 특검 조사 역시 거부한 바 있는데요. 당시 처음에는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막상 요청이 오니까 번번이 피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들었던 이유, 현직 대통령으로서 당시 가지고 있었던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이 불소추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요. 설령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 박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우선 이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논의를 거쳐서 소환 일정부터 통보를 할 걸로 보이고요. 앞서 1995년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바로 다음 날 전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될지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이번 수사에서는 앞서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무산된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것인가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특히 검찰은 청와대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전 주거지인 청와대와 현재 주거지인 삼성동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군사 기밀이 있는 장소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특검은 주요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지난 4년 주거지가 청와대인 만큼 사건 해결을 위한 주요 물증이 모두 청와대에 있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내부 서버에 저장된 기록물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압수수색은 무산됐지만 이번에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 남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주인 잃은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탄핵 불복을 시사한 가운데 증거 인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신속한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 오늘 6년의 임기를 끝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중국 고전에서 인용한 퇴임사의 한 구절입니다. 역사적 탄핵 심판을 이끌었던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식은 8분짜리 소박한 퇴임식이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퇴임식에서 이정미 전 대행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이끈 소감을 담담히 얘기했습니다.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해 보이는 그 자리가 실은 폭풍우 치는 바다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화합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직후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대통령 측은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노골적인 지연 전략을 판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정미 대행은 중요한 고비마다 단호한 결정과 발언으로 강력한 소송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 점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사람의 증인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증거 채택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기피 신청은 오직 심판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각하합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 출근길엔 머리에 헤어롤이 달린 것도 잊은 채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고 국민은 심리에 몰두하는 모습에 신뢰가 간다며 성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행은 오늘 8분가량의 소박한 퇴임식을 마치고 동료 재판관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청사를 떠났습니다. 이 전 대행은 퇴임 이후에도 일부 친박단체의 위협에 따라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찰 경호를 받게 됩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처음으로 최순실 씨 재판이 열렸습니다. 최 씨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주요 사유로 거론한 만큼 심적 압박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씨는 사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은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대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일당으로 앉아있어 마음이 착잡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위해 한 건 아니었다고 이전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온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다며 울먹였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은 자신이 대통령과 최 씨한테 이용당한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지원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의 핵심 근거로 두 재단과 관련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제시하면서 최 씨와 김 전 차관이 압박감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 대행이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일부 대선 주자들은 당내 경선 방식이 황 대행에게 특혜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 대선을 위해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는 것도 국무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일을 공고하는 행정자치부는 내부적으로 5월 9일을 잠정 대선일로 잡아뒀습니다. 대선일 지정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건 황교안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황 대행이 최소한 대선일을 지정한 직후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교안 대행의 대선 관리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황 대행은 대선 출마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을 확정한 자유한국당은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예비 경선을 치르지 않은 후보도 바로 본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행의 출마를 대비한 것이란 해석입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 일부 대선 주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경선 방식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찬성 쪽이 많았습니다. 헌재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 실시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잘된 일이라는 응답자가 모두 80%를 넘었습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탄핵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헌재의 탄핵 인용 판결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3개의 여론조사에서 잘했다는 응답이 모두 80%를 넘었고 잘 못했다는 의견은 10%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표가 33.2%로 가장 높았고 안희정 지사가 15.9%로 2위를 기록한 가운데 황교안 대행과 안철수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 탄핵 전인 3월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된 같은 기간의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황교안 대행이 2.7%포인트 하락한 11%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29.9%로 가장 높았고 안희정 지사가 1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21.3%로 황교안 대행을 앞섰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도 문 전 대표가 36.6%로 가장 높았고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순으로 2위 그룹이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은 오늘 탄핵 해법으로 저마다 통합을 주장하면서 경선에 대비한 대선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통합은 한 목소리였지만 방법론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 후 첫 일성으로 일자리 공약을 꺼냈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게 진정한 통합이라는 주장입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민생 통합이고 그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 81만 개, 민간 부문에 50만 개 등 총 13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세론을 감안해 민감한 정치적 화두보다는 민생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그간 주장해온 대연정에 다시 힘을 실었습니다. 정치적인 연대를 통해 개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여소야대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대연정을 통한 대개혁의 결과는 진정한 국민 대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산이 통합보다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박근혜, 이재용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으로 천명합시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경제를 좀 살펴보죠. 여전히 살얼음판인데 이번 주가 특히 고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데다가 이틀 뒤 15일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행사를 통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전면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서울 명동이나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여행사에 이날부터 한국 관광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사와 면세점 등 국내 관련 업계에 매출 급감이 우려됩니다. 대출 금리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15일 열리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출금리는 그동안 미국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1,300조 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빅3 조선사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난도 경제의 내관입니다. 대우조선은 저조한 신규 수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올해에만 9천억 원이 넘는 회사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대우조선의 파산을 막으려면 채권단이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여하는 비상경제체제를 마련해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지난주부터 전격적으로 시작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지 교환을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이죠? 예, 저는 아니라고 법률적 판단을 다 했습니다. 롯데 소유의 성주 골프장과 국방부의 남양주 군용지를 맞받고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방부가 롯데에 890억 원 상당의 군용지를 넘겼기 때문에 국가 재산을 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떤 나라에 있어서도 이같이 절차를 생략한 전례는 없습니다. 부지 협정이나 공여 절차에 있어서 의회 비준 과정은 필수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방부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실무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어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는 당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사드 배치 찬반 여부를 떠나 국회 비준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사드 보복 여론몰이를 해온 중국 매체는 한국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일상화하자면서도 한국을 모욕하는 걸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선에서의 역효과 등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크루즈선으로 제주도를 찾은 유커 3,400명이 하선을 거부했습니다. 사드에 반발한 집단 보이콧입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애국적이고 세련된 행동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사드는 중국이 직면한 제일 큰 도전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드 대응을 일상화해 생활의 한 부분으로 삼자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격과 한국민의 인격을 모욕하는 쪽으로 가면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허베이성에서는 한국 관련 시위를 엄격히 통제하라는 공식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실제 주말 동안 베이징 롯데마트 주위에는 공안병력이 증파돼 시위 예방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주말 소개된 초등학교의 롯데불매 걸기대회 영상은 탄핵 선고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탄핵 이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 대선전에서 반중 여론을 차단하고 한중일을 찾는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협상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15일 중국 소비자의 날 고발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될지 여부도 향후 사드 보복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사법개혁 세미나 축소를 시도하고 이 과정에서 세미나를 준비하던 판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전국의 판사들이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진상조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또 다른 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에게 대법원 측이 세미나 축소를 요구했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 인권법연구회 소속 A 판사는 지난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간부로부터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받았습니다. 인권법연구회가 사법부 개혁을 주제로 준비하던 학술 세미나를 축소 진행하도록 운영진을 움직여달란 얘기였습니다. A 판사는 해당 요구가 불쾌해 즉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법원행정처 발령이 난 상태였던 이 판사는 4시간 만에 인사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압력성 요구를 받은 판사가 또 있었습니다. A 판사 일이 불거지기 한 달 전에 인권법연구회 소속 B 판사도 간부로부터 같은 지시를 받자 이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사위에서 밝혀질 내용이란 입장입니다. 특히 이 두 판사의 축소 지시 거부 사태가 있던 사이 대법원은 연구회 회원수를 물리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가 판사들의 반발로 해당 조치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법, 인천지방법원 등을 시작으로 전국 법원의 판사들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의혹의 당사자인 대법원을 배제한 진상조사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 확인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법원은 오늘 지난해 퇴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진상조사 책임자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지방자치의 뿌리인 지방의회에서 의장단을 뽑는데 사전 담합은 물론이고 임기 나누어 먹기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구의회에선 의원 19명 가운데 10명이 한꺼번에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의회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입니다. 모두 용지 위나 아래쪽 구석에 후보자 이름을 적었습니다.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미리 정한 후보를 뽑기로 담합한 뒤 이탈표를 막기 위해 표식을 남긴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의장은 물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도 싹쓸이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의장이 합의를 깨고 후반기까지 연임하자 결국 일부 의원들이 불만을 드러내며 전모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사전 합의서를 작성한 의원 10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남 사천시 의회는 후반기 의장을 뽑은 지 1년여 만에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현 의장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퇴했는데 실상은 의원 2명이
남은 임기를 6개월씩 나눠 맡는다는 미략이 있었습니다. 경남 의령에선 의원들끼리 차기 의장을 정해놓고 혈서까지 쓴 사실이 적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비리와 잡음이 난무하면서 투표권 일부를 시민들에게 개방해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 역사를 써내려간 지난 넉 달의 광장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불을 밝힌 촛불 집회는 매번 새로운 기록을 세워갔죠. 누적 인원 1,658만 명, 평화 집회 134일.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70여 미터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곳 안국역 사거리는 경찰 병력과 경찰 차벽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시민들의 통행도 통제하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오전 11시, 교실에서, 대합실에서, 거리에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성을 지르는 시민들. 역사적인 순간에 시민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뿌듯하고 반대로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만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파면이 결정되자 안국역 일대는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출입국 번호에 따라 탄기국과 비상국민 행동 둘로 나눠서 집회 장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부 과격 시위대는 헌법재판소로 향하자며 2번 출구 쪽 경찰 방어선을 위협했습니다. 태극기를 매달았던 봉은 순식간에 위협적인 도구가 되고 출구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성 발언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맞고 또 법률에 맞게 우리가 국가가 운영이 되고 그래 왔는지 하는 것에 관한 것인데 역시 마치 이제 이념의 대결처럼 비화돼서 그 사이 지난 넉 달 동안 토요일 저녁이면 촛불이 타올랐던 세종대로는 낮에는 빈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탄핵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태극기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른 시민들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를 경찰차로 에워쌌습니다. 텅 빈 공간만큼 집회의 온도차는 확연했습니다. 자주 섞인 풍자와 해악이 넘치던 서울 광화문 광장은 지난 주말 열린 촛불 집회에서 스스로 지켜낸 민주주의를 기념하고 자축했습니다. They had very non-violent approach to achieving their democracy and justice, and I'm very impressed by that. 또한 아직 밝히지 못한 세월호 7시간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꺼내고 공론화하는 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광화문 광장을 돌면서 받은 피켓과 전단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탄핵 그 이후 변화된 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만큼 다양해지고 점차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들어선 광화문 캠핑촌도 이번 주면 사라집니다. 오는 16일 토론회를 끝으로 이틀 뒤인 18일부터 철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승리했다, 이겼다보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작은 목소리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겨줄 줄 안다면 민주주의는 그때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광장에서 울고 웃고 분노하며 성장통을 겪은 시민들은 반쪽짜리 민주주의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박소영입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온 국민이 지금 동영상으로 다 보시고 계십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은 조금 저희 재판부로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와 절망을 함께 전하는 것은 아닌가. 지난해 10월 27일 앵커 브리핑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JTBC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해서 보도한 지 사흘 만에 전해드린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민이 느껴야 했던 충격은 상상 그 이상이었고 세상은 그보다 일주일 뒤에 당시의 대통령이 느꼈다던 것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깊이 자괴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뉴스와 절망을 함께 전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민이 느낀 이런 자괴감은 대통령 한 사람이 느꼈다는 자괴감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참담한 것이어서 과연 이런 상처는 아물 수나 있는 것일까? 그 이후에 벌어진 허위에 의한 여론전과 체제의 근간조차 무시하고 조롱하는 반격이 비록 일부의 사람들이나마 흔들리게 했을 때 그런 자괴감은 추웠던 겨울을 더욱 혹독하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진실이란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얻을 수 있는 명제였고 그 불편함을 가장 앞장서서 마주하는 것이 이 전대미문의 시국을 걸어가는 시민들이 겪어내야 할 진실의 역설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진실이란 단어는 위정자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돼서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주시길. 유행어로까지 번졌던 그 진실한 사람. 그는 깊이 사과드린다던 담화를 준비하던 그 밤마저 그의 친구와 10번 이상을 통화하면서 담화문 안에 담을 진실을 조율했던 모양입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됐다는 주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짜 뉴스들 역시 태극기를 휘감은 채 진실을 주장했죠. 그리고 어젯밤 또 다른 진실이란 단어가 시민들 앞에 던져졌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새봄을 맞은 시민들에게 던진 탄핵된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탄핵된 대통령이 아닌 바로 명민함으로 독재와는 구별되는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준 시민들이 믿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제쯤 지난해 10월 27일의 앵커 브리핑에서 쓰려다가 제외해 두었던 문장을 살려내서 그날의 브리핑을 완성할까 합니다. 진실은 단순해서 아름답고 단지 필요한 것은 그것을 지킬 용기뿐이 아니던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을 연결해서 하루 종일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택 앞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아까부터 따져보면 또 1시간이 넘게 흘렀는데 집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까?
예,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8시 무렵에 약 3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와 비슷한 인원이 남아서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밤을 셉니까? 예, 어제도 일부 지지자들이 밤을 새웠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부 지지자들은 남아서 밤을 새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혹시 뭐 현장에 텐트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제 앞에 지지자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텐트 같은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낮에 집회 참가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후 4시 20분쯤 한 60대 집회 참가자가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을 밀어서 이 경찰이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은 그 즉시 이 집회 참가자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 밖에 또 집회 소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주민들이 나와서 오후 한때 집회 주최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 앞서 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자택에 들어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면담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혹시 조원진 의원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의 새로운 메시지가 나왔다든가 하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원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자택을 방문해 1시간 20분쯤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자택을 나선 조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승복 메시지에 관련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민경욱 의원 발표문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만 답한 겁니다. 예. 그 민 의원 발표문이라는 것이 어제 나온 그 짤막한 문장들이었는데 그 문장들 중에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불복 메시지를 말하는 모양인데 그럼 현재로서는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의 행보도 이 메시지의 기조에 따를 것으로 예상해봐도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이곳 자택에 머물면서 스스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어제 민경욱 의원이 불복 메시지를 담은 발표문을 대신 발표했고 오늘 낮에는 김진태 의원이 불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근들을 통해 헌재에 대한 불복을 메시지를 전하고 이를 통해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동에서 박병현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에 불복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을 두고 논란이 크게 일고 있죠. 역시 여론전만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얘기를 나눌 텐데 일부에서 새롭게 좀 문제 제기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결국 국민보다는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죠. 예, 자신의 입장만 밝히면서 계속 여론전을 펴겠다 이런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어제 발언들을 좀 보면요,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선 제가 안고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면은 박 전 대통령의 잘못으로 헌재가 결정할 것인데 결국은 마치 잘못이 없는데도 본인이 직접 안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한 겁니다. 또 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 이 발언과 함께 이 대표적인 헌재의 불복 메시지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긴 어제 그 메시지가 나왔을 때는 이 부분에 주목하지는 않았는데 대부분 이제 내가 안고 간다 하는 것은 뭐 자신의 책임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사람 책임도 다 안고 갈 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자연스럽게 본인이 안아야 될 문제인 것이죠.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예. 아무튼 과거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도 모순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예.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한 달 전입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 것인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올 헌재 결정에 승복 선언을 미리 해놔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한 겁니다. 또 같은 해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오자 이 발언은 좀 더 셌습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체제에 대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유리할 때만 헌재 결정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지금 뭐 상황을 보면 갈등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지지층을 자극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예, 탄핵 반대 집회는 점차 격렬해지는 양상이고요. 특히요,
결국 헌재 탄핵 결정 이후에 시위 참가자 3명이 숨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위한 여론전만 하면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메시지 안에는 그 3명에 대한 애도의 뜻이라든가 하는 것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었죠. 예. 자칫 이제 뭐랄까요, 집회나 또 지지자들을 어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너무 악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만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특히나 또 이제 불복 메시지 이후에 굉장히 좀 격해지고 있는데 예. 또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면 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친박 의원들까지 가세해서 헌재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친박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오늘 헌재 결정에 대해 수긍이 가기는커녕 분노가 치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헌재를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박 전 대통령의 법률적인 부분을 돕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김 의원 말고도 지금 친박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돕기로 했다면서요? 예,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대표적으로 윤상현, 조원진, 이우연 의원은 정무, 박대출 의원은 수행,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은 대변인 역할을 각각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일부에서 이 문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그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에 가서 돕고 있다. 예. 상주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지금 청와대 사표 처리가 됐습니까? 예, 지금까지 현직 청와대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사표를 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윤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헬스 트레이너였고요. 예. 최순실 씨 추천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표 처리가 안 됐다면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을 돕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죠. 예. 근데 한 가지 지금 서복현 기자의 얘기 중에 잠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예. 사표를 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이 사표를 내면 예. 청와대에서는 그 행정조직에서 금방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사표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렇죠. 근데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청와대에서 답이 온 게 맞습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을 때는 뭐 사표 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지금 뭐 사표 처리가 안 돼 있다, 사표를 내지 않았다, 이런 언론 보도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에서 알고 있는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는지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대해서는 가는데요. 그래도 예. 청와대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도 잘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예, 만일에 사표를 냈는데 처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간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 집에까지 가서 보좌할 수 있는 것이냐? 예. 이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청와대 입장을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들은 계속 여론전으로 나가겠다는 것으로 읽히는데, 예.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MBN과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헌재 탄핵 인용에 승복한다는 답변이 92%, 불복한다는 의견이 6%가 나왔습니다. 또 헌재가 잘한 결정을 했다, 이런 답변이 86%, 잘못한 결정이다, 이 답변이 12%가 나왔고요. 예. 또 헌재 탄핵 결정 이전에도 보면요, 갤럽 조사인데요, 지난해 12월, 2월 또 탄핵 심판 선고 전주까지도 각각 81%, 79%, 77%가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전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 여론전이 누구를 위한 여론전인지, 왜냐하면 탄핵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이 때문에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지층만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여론전이. 그렇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어제요, 믿고 성원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방금 여론조사 말씀드렸지만 믿고 성원한 국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이 때문에 이 지지층만 겨냥했던 반쪽 메시지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그 향후에 검찰 수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예. 그래서 아무튼 다음 그 형사 재판에 굉장히 뭐랄까요, 전력 투구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제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걸렸습니다. 검찰 수사도 있었고요. 특검 수사도 있었고 탄핵 심판만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루자 이러면서 진실규명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은 김진태 의원 등 친박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예, 김진태 의원 등 친박계 인사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금 서복현 기자가 말씀을 드렸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인용 결과에 승복한다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팀의 심수미 기자와 향후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소환 준비는 아까 제가 잠깐 연결해서 들었더니 준비는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박 전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 영상 녹화 조사실 확장 공사 이게 조금 관건이라면서요? 오래 걸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 기존에 있었던 그 영상 녹화실 사이에 간이벽이 있습니다. 이 간이벽만 트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예. 복잡한 공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늦어도 오는 주말쯤에는 이 소환 일자를 조율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검찰 특수본의 공식 티타임에서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예, 그 특검 조사 때 그걸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면 조사를 조사 내용을 녹음한다. 특검이 이걸 요구했더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산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영상 녹화가 되게 되는 거네요. 녹음뿐만이 아니라. 예, 실제 뭐 조율 과정에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진술 내용이 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 자체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이 조사실을 확장하는 배경 중에 또 하나인데요. 예.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그리고 조사에 참여할 검사 숫자 자체가 일반 피의자들보다는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이 구체적인 대면 조사 일정을 잡았던 특검의 경우도 참여 검사 숫자가 6명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자, 기존에 알려졌던 그 변호인단 중에 뭐 예를 들면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그 이외에 또 추가로 변호인단이 이제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헌재 대리인단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검찰 특수본의 검사만 하더라도 이제 30명이 넘는 상태인데요. 예. 박 전 대통령도 따라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등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대부분이 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렸지만 거절을 당하는 등 사실 변호인단을 찾는 데 매우 어려움을 좀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요. 유영하 변호사처럼 친박 정치인 출신 변호인단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또 일각에서는 조대환 현재 민정수석 등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첨예한 문제가 소환을 통보해서 불응을 하면 강제 뭐 소환을 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어떤 방식이든 양쪽에서 어떻게 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여러 차례 이제 검찰과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한 바가 있고요. 또 대부분의 공범들이 구속 기소된 상태인데다가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 법조계에서는 체포영장을 지금 당장 청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 하지만 검찰로서는 사실 이 자칫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정치 탄압 이런 식의 어떤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소환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할 경우 청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자진 출두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 구인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 그것도 어떤 정치적 판단이 또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 출국 금지도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출국 금지 관련해서 현재 검찰 움직임이 특별히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요. 사실 일반인이었다면 당연히 내려져야 하는 조치입니다. 예. 일단 한번 국경을 넘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그 수사 자체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관련해서 말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해외 도주 우려 자체가 좀 낮지 않느냐, 꼭 출국 금지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약간 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두고 과거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른바 연희동 골목 성명을 떠올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억울한 수사를 받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기 때문인데요. 12.12 사태 등과 관련해서 내란죄 이런 혐의로 1995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이 출석하라고 한 그 날짜, 바로 그 날짜인 12월 2일 아침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 검찰의 태도는 진상규명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인 만큼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영장을 들고 온 검찰 수사관에게 저항하지 않고 안양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전 대통령이 실제 도주할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때 하여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희동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합천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다음날 새벽에 바로 압송돼서 올라왔던 그것을 제가 중계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2달 동안 각종 서류 문서 파기하고 그다음 메인 서버, PC 전부 다 포맷하고 디가우징 해가지고 완전 깡통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국정농단 의혹에 중요한 증거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와대. 이번에는 압수수색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주장, 그리고 탄핵과 상관없이 어렵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옵니다. 오대영 기자, 네. 탄핵 전에도 팩트체크해서 지금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1월이었습니다. 네. 결론이 이랬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실제로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결론이 또 달라졌을까요? 어떨까요? 결론이 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네. 거부할 명분도 부족하다입니다. 명분 하나가 더 붙었군요. 네. 청와대가 그동안 압수수색을 거부했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군사상 보호시설로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전인 지난해 10월에 승낙을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에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왔죠. 그런데 탄핵 소추 뒤에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대통령 권한이 없어졌고 황교안 대행이 그 자리를 이렇게 대신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황 대행이 압수수색을 승낙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잖아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황교안 대행은 내가 책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 결국은 거부됐죠. 들어보시죠.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걸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를 감독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감독은 제가 합니다. 자, 감독은 제가 하는데 책임자는 따로 있다. 네. 이런 얘기죠. 이때만 해도 대통령의 직무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었습니다. 황 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요. 대통령의 영향력을 제가 저렇게 노란 점선으로 표시했는데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직무복귀 가능성 제로입니다. 황 대행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한다면 승낙할 수가 있습니다. 파면 결정 전에는 뭐 했어요. 근데 파면되고 나서는 학설에도 다툼이 전혀 없어요. 돌아올 대통령이 없잖아요. 권한 대행 정도가 아니라 거의 준 대통령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 열쇠를 쥐고 있는 건 황 대행이고 황 대행의 결정에 따라서 압수수색 가능 여부가 결론이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군사보호시설이라는 건 탄핵 전이나 탄핵 뒤나 달라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 하나 달라진 것은요. 황교안 대행이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고 승낙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겁니다. 헌재가 탄핵 결정문에서 압수수색의 거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거부할 명분은 더 작아졌다. 그래서 거부 명분 부족이고요. 그러나 황 대행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리 책임자다. 이렇게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사의를 표하지 않은 차순위의 책임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네.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근데 압수수색의 승낙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청와대에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게 네. 두 가지로 봐야겠습니다. 이런 서류 같은 혹은 문서는 파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런데 전산화된 자료들은 지운다든가 서버를 삭제, 그러니까 디가우징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면 로그 파일이라는 게 남습니다. 흔적이 남습니다. 네. 증거인멸이 드러납니다. 증거인멸 외에도요, 중요한 증거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할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행이 이걸 봉인을 딱 한다고 해도 열어볼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국회 3분의 2의 찬성 혹은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최소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줄 청와대 내부 자료가 이제 제대로 보존이 잘 돼 있느냐가 관건이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시 불협화음. 오늘 하루 종일 자유한국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먼저 경선룰을 의결했는데 컷오프 이후에 추가로 등록을 허용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WBC 1라운드를 치르지도 않은 팀을 2라운드로 올리겠다. 이러니 당연히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예. 사실상 황교안 대행을 위한 맞춤형 룰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하여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보통 경선룰은 각 후보 측 의견을 좀 최대한 반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으로 나가면 과연 이제 기타금 내고 예비 경선 후보 등록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보시는 것처럼 이인재, 김문수, 김진 예비 후보 세 사람이 경선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예비 경선부터 파행 가능성이 벌써 점쳐지고 있고요. 이 세 사람은 그러면 이번에 출마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일단은 보이콧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좀 더 가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압박용인가요? 그건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자, 하지만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반장 선거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다 봐줄 수는 없다.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장 선거 역시도 이렇게 했다가는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그렇죠. 있을 거라는 분석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친박 핵심 의원들하고 당 지도부하고 뭐 좀 갈등 관계가 다시 또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보도처럼 친박 핵심들이 대거 이른바 삼성동 비서진에 참여하면서 당내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건데 예. 사실상 불복을 선언한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서 당내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현재 헌재의 그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 밝히고 있는 만큼 이들 삼성동 친박계의 행동은 당론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란인데요. 예. 실제로 임명진 위원장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론에 위배되는 언행에는 단호한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습니다. 탄핵해도 괜찮아. 자, 국제적인 국가 신용등급 평가 단체죠. 무디스가 오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이 우리나라 신용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을 해서 눈길을 예. 끌고 있습니다. 지금 5달 가까이 이어진 탄핵 정국이 일단락되고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그러면 어느 정도 좀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달리 생각해보면 대통령이 파면된 비정상적인 상황임에도 신용도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건 바꿔 얘기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실패해왔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 그동안 끊임없이 국회가 경제 살리기 발목을 잡아왔다고 지적을 해왔었죠.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예. 300일을 묵히고 이렇게 해서 그 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같이 이거는 시행이 돼도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하지만 저런 말을 하던 시기나 그 이후에도 민간인 최순실 씨한테 드레스된 연설문이나 중동 방문 일정 같은 기밀 자료를 넘겨왔고 예. 또 그 대기업들을 만나서
기금 문제들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과연 경제 살리기 누구 책임이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불어터진 국수는 그때 참 화제가 됐던 표현이기도 하긴 했는데. 자, 다음 키워드는요?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문 안에 적이 있다. 자,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캠프 인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로 손혜원 의원이 최근에 인터넷 팟캐스트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계산된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예. 자, 야당 인사가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산된 거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건 사실상 처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예. 자, 문재인 전 대표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되자 손혜원 의원도 곧바로 사과를 하고 캠프의 홍보 부본부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예. 뭐 하루 종일 나왔던 뉴스니까 더 얹을 말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1위 독주하다 보니까 외부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골치 아프다. 근데 뭐 외부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공교롭게 또 외부의 적도 하나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문재인 침해설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을 치면 연관 검색어로 문재인 침해설이 뜨는 상황인데 이미 보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보고 이 게시글을 삭제하고 최초 유포자 고발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적극적이냐? 건강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예민한 문제인데다 그렇죠. 상대방의 네거티브 요소로 쓰일 수 있어서 사전 차단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선거가 2달이 채 안 남았는데 뭐 여야 막론하고 이 네거티브는 앞으로 굉장히 뭐 기승을 부릴 것 같은 그런 나쁜 예감이 들기도 하는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팩트체크라든가 여러 코너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걸러내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8cm의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또 당분간 오늘처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